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4만 개의 촛불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의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드신 모든 시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께 이 아침에 이 클래식 음악을 선사할까 하는데요. 맨델스존의 아탈리아 부수 음악 중에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입니다. 자,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유다 왕국의 아탈리아, 정말 악명 높았습니다. 아탈리아는 바로 여왕이었는데요. 자, 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이 여왕 아탈리아가 멸망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비극이 클래식 음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맨델스존의 아탈리아 부수 음악 가운데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2007년 8월 5일 소녀시대가 오늘 데뷔한 날입니다. 2007년 8월 5일 한 그 지상파 TV 방송 가요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 이런 의미의 소녀시대지만 어디서 많이 좀 낯이 익습니다. 예, 이 부활 이승철 씨가 불렀던 소녀시대라는 노래, 그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면 뭐 아는 분들이 다 압니다. 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한 각각의 멤버들은 대중성을 갖춘 노래와 놀랄만한 수준의 그 군무, 단체 댄스, 이것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문화의 아이콘,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한 한류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이 소녀시대 음악의 특징을 들라 하면은 후크송이라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도 귀에 쉽게 들어오는 이른바 후크송, 이것이 바로 소녀시대 음악의 특징입니다. 같은 단어의 반복, 따라하기 쉬운 멜로디, 이걸로 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흰색 티셔츠에 발랄한 색깔의 스키니진을 연출했던 소녀시대의 그 패션은 사실 뭐 당대의 그 패션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G라는 노래가 그랬는데 G 베이비 베이비 이러니까 뭐 하여튼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G 베이비 베이비 하니까 이제 당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 유일한 당대 민중가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반짝반짝 눈부신 뭐 이런 스타의 자리에 올랐고 G 열풍은 사회 현상으로까지 주목받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를 연속적으로 히트시키면서 승승장구했던 소녀시대입니다. 자, 그 소녀시대의 어떤 열풍은 일본으로까지 번지기도 했고요. G 같은 경우에는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충격적인 일본 상륙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아시아 최고의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 마케팅을 하게 돼서 유럽, 미국 어디에서나 또 이렇게 또 소녀시대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힘을 또 나아냈습니다. 자, 뭐 소녀시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소녀시대의 어떤 걸그룹 열풍은 아주 우후죽순격의 그 걸그룹 양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 이것도 짚지 않는다면은 이거 뭐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이 아니라 가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마치 우리나라의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 신화가 독점과 폭력을 가리고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아이돌의 경우 기획사가 주도해서 집중적으로 이 스타들을 육성하지요. 이 육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관리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 혹사, 착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1일 총 열량이 900kcal에 불과하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식단. 그것만 먹고 막 자랄 때의 청소년들을 혹사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컴백 때마다 다이어트 결과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공개하는 것은 마치 의무처럼 돼버린 이 몸에 대한 검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란 거지요. 예. 참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관리, 감독 이것에 길들여지는 인간, 그런 인간의 성공, 과연 온당한 성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 자, 소녀시대가 데뷔한 날이니만큼 또 소녀시대를 알렸던 음악 가운데 한 곡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데뷔곡으로 하지요. 소녀시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에 만나고 있습니다. 1926년 8월 5일은 아니고요. 8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를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하는 관부 연락선이 쓰시마섬 옆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양장을 한 여자와 신사가 서로 껴안습니다. 그러더니 갑판에서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누군가 봤더니 승객 명부를 뒤져보니까 여자는 윤심덕, 남자는 김우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면서 대중가수였습니다. 1920년대 신여성의 대표 인물이었는데요. 김우진은 신극 운동을 하던 호남 거부, 아주 큰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897년 동갑내기였지만은 윤심덕은 미혼이었고 김우진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과 일본에서 대대적인 스캔들로 비화됐는데요. 평양 출신의 윤심덕은 가난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부모 덕에 신식 교육을 받아서 경성여자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났던 그는 일본 총독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최초의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도쿄 음악학교 최초의 조선인 유학생이 됐습니다. 1921년 윤심덕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만든 술예극단 동우회에 들어가면서 김우진을 만납니다. 당시 김우진은 와세다대 영문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에서 두 달여 순회 공연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1923년에 귀국했던 윤심덕은 여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은 정통 서양 성악으로는 이 배고픈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가수의 길로 접어들었고 연극단체 토월회의에 들어가서 배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윤심덕은 함경도 출신의 재력가와 결혼한다. 장한 큰 부자의 애첩이 됐다. 이런 각종 스캔들에 시달렸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귀국했던 김우진은 문학과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가출해서 일본으로 가고 맙니다. 윤심덕도 그해 7월 일본 오사카의 니토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 취입 의뢰를 받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레코드 취입을 마친 8월 1일 음반사 사장에게 특별한 한 곡을 더 녹음하고 싶다고 청했는데 서양 노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란 노래에 윤심덕이 직접 가사를 붙인 것으로 이름은 바로 사의 찬미였습니다. 앞서서 윤심덕은 김우진에게 오사카로 오라는 전보를 보냅니다.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둘은 결국 다시 만났고 8월 3일에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의 종착점인 부산에 도달하기 전에 이 둘은 대한해협에서 이렇게 생을 함께 마감합니다. 윤심덕이 남긴 마지막 레코드는 불티나게 팔려서 당시 경이로운 10만 장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들이 자살로 가장하고 이탈리아로 도피해서 살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 찬미 참 비극을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답게 참으로 세간에 큰 충격을 남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윤심덕 씨의 당시 육성으로 된 사의 찬미 듣고 가겠습니다.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발발 직후에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어떻게 하면 군기 확립이 가능할까 싶어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채찍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륙의회는 군법으로 채찍질을 39번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고대 유대인이 40회로 제한했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건데요. 조지 워싱턴은 이 40회로는 안 된다, 100회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고 1776년 의회는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또 그 100번으로 해봤더니 그것도 안 되겠더라, 한 500번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청원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휘관은 그 편법을 찾아냈습니다. 채찍질을 두세 차례로 나눠서 집행함으로써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 100회니 이것을 나눠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100대를 때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1861년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채찍질 처벌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1861년 8월 5일, 바로 오늘이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그 신병들이 채찍질이 무서워서 안 가겠다 이러니까 채찍질 없앨 테니까 와라, 뭐 이런 유인책이었습니다만은 이 채찍질을 반인간적 행위로 규탄하던 그런 여론도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뭐 동양에서는 뭐 대표적인 체벌이 몽둥이 체벌이죠. 매로서 물리적 도구로서 사람을 제압시킨다, 그렇게 또 사람을 굴복시킨다. 이 얼마나 참 야만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을 그 체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애들이 체벌을 안 하니까 막 개긴다. 개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개겐다 요즘 뭐 그렇게 표준어로 씁니다마는, 너무 개개서 안 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를 맞아서 다스려지는 아이들이 과연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